자, 이번 시간에는 맥 메시지 인증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 맥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 알고리즘 이 두 가지 이 해시 알고리즘 기반으로 한 HMAC과 그리고 블럭 암호를 이용한 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맥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은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인증 코드를 뜻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 전자서명, 이전에 배운 이 전자서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배울 맥이 이 전자서명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자서명은 메시지에 별도로 추가되는 코드죠. 그래서 이 코드는 이 전자서명을 이용해서 이 무결성과 인증과 부인 방지가 제공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키 암호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됐죠. 그래서 이 공개키 암호를 이용해서 이 전자서명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키가 개인키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키가 없으면 이 전자서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 서명을 조작하는 것이, 위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결성이 보장됐었고, 그리고 개인키를 가진 사람만이 이 전자서명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인증 기능도 제공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자서명을 이 개인키와 대응되는 공개키로 검증을 하게 되면 이 해당되는 이 전자서명 코드를 보냈다는 사실이 증명돼서 추후에 이것을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와 같은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공개키 암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계산 복잡도가 매우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맥은 전자서명과 비슷하게 메시지에 추가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 전자서명과 비슷하게 이 무결성과 인증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대칭키를 사용해서 이 계산 복잡도가 낮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전자서명이 제공했던 부인 방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부인 방지를 제공하려면 개인키, 그러니까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한 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자서명 만들 때에는 공개키와 이 공개키, 개인키 쌍중 이 개인키를 가진 사람이 이 전자서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인 방지를 제공했지만 이 맥 같은 경우는 이 대칭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인 방지 기능까지는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 방지를 뺀 무결성 인증 기능만 제공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 기존의 전자서명, 우리가 배웠던 DSA나 ECDSA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계산 복잡도를 갖습니다. 약간 못해도 한 수백, 수천 배 속도가 더 빠르게 됩니다. 이 속도에 관한 거는 오늘 맥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서머리에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맥의 생성과 검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전자서명의 생성과 검증하고 대략적인 이 흐름은 비슷합니다. 지금 상황은 밥이 앨리스한테 이 메시지와 이 맥을 같이 보내는 상황입니다. 우선 밥은 이 메시지 X를 이 맥 함수의 입력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이때 이 메시지 X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때 키값 K도 같이 집어넣어서 이 맥 값 M을 생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X와 M을 묶어서 보내게 되죠. 그럼 앨리스는 이를 받아서 그 중에 X에 대해서만 동일하게 또 맥을 생성을 해내게 됩니다. 이때 밥이 사용했던 키와 동일한 키를 사용해서
이 맥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요 앨리스가 만들어 놓은 요 맥은 구분을 위해 m'이라고 하면 아까 밥이 보낸 요 m과 서로 같은지 비교를 해보는 거죠. 만약에 같으면 이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다르면 통신 과정에서의 오류 또는 공격자에 의해서 이 메시지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는 메시지는 괜찮은데 이 맥이 변경됐을 수도 있겠죠. 뭐 오류 등이 요 맥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맥은 이전 시간에 배운 해시 또는 해시 알고리즘 자체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에는 블럭 암호를 체이닝해서도 만들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맥은 해시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해시만 해서 이 x를 m으로 단순하게 길이만 고정된 길이로 줄여서 보내는 것이라면 이 m은 공격자가 x를 수정하고 그냥 단순하게 또 해싱만 해가지고 m도 쉽게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맥 같은 경우는 해싱 과정에서 k라고 하는 키 값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키를 공유한 공유한 사람들만 이 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맥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 k 값, 이 공유 키 값을 미리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키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전에 비밀키 알고리즘의 키 값을 미리 공유하기 위해서 뭐 RSA 등의 암호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DPL만, EC-DPL만 같은 키 교환 알고리즘으로 키 값을 공유하고서 그 다음에 비밀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죠. 이 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도 이 K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키교환 알고리즘이나 RSA, 암호화, 복화 이런 공개키를 이용한 암복화를 이용해서 키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 맥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살펴볼 거는 입력과 출력의 크기입니다. 이 뒤에서 이 맥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 이 맥은 기본적으로 해싱 함수를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시의 입출력에 관련된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즉 입력은 임의의 길이를 갖고 짧아도 되고 매우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출력은 고정된 크기를 갖고 이 크기가 160빛, 256빛 이 해시 함수를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짧은 크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체크섬을 제공합니다. 이 체크섬은 내용이 변경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덧붙이는 코드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때는 암호학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죠. 단순하게 이 통신 오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붙이는 뭐 펠티 비트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체크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암호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크섬을 그냥 쉽게 위조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공격자로부터도 안전한 체크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리 공유한 대칭키를 사용을 해서 이 맥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 공격자가 함부로 이 맥을 위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대칭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인 방지는 제공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대칭키를 가진 사람만이 맥을 생성하고 또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 변경 여부를 수신자 측에서 감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결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서로 메시지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 대칭키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어서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인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맥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지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해시 알고리즘이 이 블록 암호를 기반으로 하는 해시 알고리즘이 있고 이 보안에 사용되는 전용 해시 알고리즘인
샤1이나 샤2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맥은 사실상 해시인데 키가 추가되었다는 것 정도만 다릅니다. 따라서 이 맥 알고리즘도 블록 암호를 기반으로 하는 맥이 있고, 지난 시간에 배운 이러한 샤1과 샤2 이 전용 해시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해시 기반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HMAC이라고 하고, 이 HMAC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 블록 암호를 이용한 맥 생성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 CBC 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서 이 해싱 함수 할 때도 이 CBC 모드를 이용해서 이 해시 함수, 이 해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지금 이 x1 점점점에서 xn 있죠? 이거는 이 입력 메시지를 블록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x1, x2, x부터 xn까지 가까이 블록이 들어오게 되면, 이 첫 번째 블록에 대해서는 이니셜 팩터라고 하는 이 iv 값과 exclusive or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인크립션 합니다. 이때 미리 공유하고 있는 이 키 값을 사용해서 암호화를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과가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을 해서 x1은 좀 전에 처리했죠. x2에 대해서 좀 전에 이 암호문 결과를 exclusive에서 또 암호화를 합니다. 그럼 또 이 결과가 나가죠. 이때 이 결과는 밖으로 완전히 나간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나온 결과는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이 내부에서 계속 피드백돼서 그 다음 입력 블럭과 exclusive, 다시 또 돌아서 그 다음 입력 블럭과 exclusive,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맨 마지막 블록 xn에 대해서 암호화가 끝나면 그때 나온 값을 최종 값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때 나온 값 yn이 바로 맥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과정으로 또 수행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을 한 다음에 똑같이 이 맨 마지막 블록에 나온 요 값과 아까 받았던 요 값을 비교해서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같으면 유효한 메시지, 그러니까 위변조가 발생하지 않은 메시지, 만약에 다르면 뭐 오류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공격으로 인해 데이터가 바뀐 메시지 또는 맥이 바뀐 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좀 전에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했던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맥 생성 과정은 메시지 X가 들어오면 이 블록 정해진 이 블록 크기 단위로 나뉘는 거죠. 그게 n개 블록으로 나뉘게 되면 xi는 xi 요 i 값은 1부터 n이 되고, 그리고 각 블록에 대해서 이 암호화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키 값을 가지고 암호화를 수행을 하게 되고, 이 메시지 블록과 이 처음에는 이니셜 팩터, 처음에는 i가 1이라서 여기가 0, y0이죠. y0은 이니셜 팩터라서 이니셜 팩터하고 exclusive를 한 다음에 암호화하고, 그때 나온 결과를 그 다음 x값과 또 exclusive에서 또 암호화, 그래서 그때 나온 결과를 다시 그 다음 블록과 exclusive에서 암호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다가 맨 마지막에 나온 yn 값이 바로 맥 값이 된 것입니다. 검증할 때에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맥 값과 수신해서 받은 것과 받아서 생성해서 나온 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으면 메시지가 올바르게 전송된 거고, 아니면 메시지 또는 맥이 변경된 것을 뜻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CBC 맥은 어떻게 보면 블럭 운영 모드예요. 그러니까 맥을 생성하기 위한 블럭 운영 모드일 뿐이지 어느 특정 암호 알고리즘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아까 그냥 EK라고 표현됐던 이 E는 AS 암호할 수도 있고 뭐 DS 암호할 수도 있고,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따라서 이 사용되는 블록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키 크기도 달라질 수 있고 블럭 크기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암호화하는 이 과정에 소비되는 뭐 시간이라든지 구현 복잡도, 구현 비용 같은 것도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요구되는 이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비용 같은 거는 상관없고 이렇게 빠르게 동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고속으로 구현 가능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또는 이 암호학 강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키를 긴 걸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 경량, 최근에는 IoT 제품들 같은 것도 많죠. 그래서 매우 경량의 이 전력 소모량도 매우 적어야 되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럼 그러한 기기, 경량 제품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CBC 맥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 이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은 좀 경량, 사이먼이나 스펙과 같은 최근에 나온 이 AS 등에 비해서는 추후에 나온 경량용으로 맞춰진 그런 암호 알고리즘을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은 HMA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MAC에서 이 H는 이 해시 함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암호학적 해시 함수, 이 전용 요 해시 함수였던 요 샤1과 샤2 등을 이용해서 맥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블록 암호 기반의 맥은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블록 암호였죠. 따라서 이 블록 암호는 원래부터 키 입력을 받았어요. 따라서 이 블록 암호를 기반으로 해서 맥을 생성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키 값을 블록 암호의 키 입력 부분으로 넣음으로써 이 맥을 생성하는데 키를 주입시키는 것이 가능했죠. 하지만 이 해시 함수 같은 경우는 HMAC은 이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해시 함수는 입력으로는 메시지만 받죠. 그래서 이때 이 해시 함수에다가 키를 섞는 방법은 키하고 메시지를 같이 함께 해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메시지의 일부가 돼서 해시를 하는 거죠. 이때 키를 섞는 방법은 이렇게 메시지가 X일 때 메시지 X 앞쪽에 붙이는 방법, 또는 이렇게 앞에 붙이거나 또는 뒤에 붙이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접두사 프리픽스로 붙이거나 전미사 서픽스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가 이 비밀키 값이죠. 그래서 이 방식을 secret prefix mac, 이 방식을 secret suffix mac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만 이러한 방식은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지금 키가 앞쪽에 있던가 뒤쪽에 있던가 하면 좀 취약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secret prefix mac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맥 요 m이 생성이 되었을 때 이 공격자는 요 m과 요 x를 중간에서 낚아채서 요 m 값을 알고 있으니까, 즉 k와 x에 대해서 해싱한 결과값 m 값을 알고 싶으면 m 값을 알고 있으면 요 뒤에다가 x 프라임을 더 붙인 것에 대한 맥 값도 생성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k 값을 몰라도 지금 여기까지 해시된 값을 알기 때문에 요 뒤에 k 프라임을 더 덧붙여서 해싱한 값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 샤1, 샤2 해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블럭으로 나눠서 처리가 됐었죠. 그래서 각 블럭을 처리할 때마다 다이제스트 값이 계속 갱신되는데 그 각 블럭마다 이 다이제스트 나오는 값을 사용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다이제스트 값만 외부로 보내서 그 값이 최종적인 다이제스트 값이 됐었죠. 그게 요 m이 될 건데, 거기서 x 프라임과 같은 더 추가적인 메시지 블럭에 대해서 요 m을 알면 얘를 시작 다이제스트 값으로 또 사용해가지고 요 x 프라임까지 더 붙은 해시 값을 계산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요 k를 모르더라도 메시지를 덧붙이는 건 가능하게 돼서 더 이상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덧붙였다는 것 자체가 수정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받는 측에서 알 수가 없다면 이 무결성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 키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들어가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키를 이중으로 포함되도록 해서 이 HMAC은 일반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HMAC은 1996년도에 제안이 돼서 이 FIPS 198로 미국에서 표준화가 되었고, 이 문서에 대한 제목은 The Keyed Hash Message Authentication 코드입니다. 여기서 보면 해시 H와 인증 코드, 메시지 인증 코드에 이 세 글자까지 따서 HMAC이 되고, 여기 보면 생략되어 있지만 이 HMAC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더 키드라고 하는 말이 원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싱을 하는데 키가 들어간 해싱을 이용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앞서 살펴봤던 요 단순히 프리픽스나 서픽스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키가 두 번 들어가도록 해서 이 HMAC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수식을 살펴보면 이 문서에서는 요 메시지 X 그리고 키 K가 들어갈 때 HMAC을 생성하는 방법은 수식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이걸 좀 끊어볼게요. 지금 보면 해시 함수가 여기도 사용되고 여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해시 함수를 한번 하고 그 결과를 여기 놓은 다음에 이 해시 함수를 또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것만 따로 빼서 이렇게 보내면 이거를 M'으로 하겠습니다. 이 M'은 해싱을 하는데 이 키 값과 이 X를 붙여서 하죠. 키를 프리픽스로 사용하는데 여기 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패드라고 하는 것을 이스컬시 5 한 다음에 메시지 X를 붙여서 이 해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얘는 컨캐트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연달아서 붙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M'을 다시 이렇게 써서 또 K하고 이 M'을 이렇게 컨캐트네이션 해서 컨캐트네이션 한 다음에 해싱해서 최종적인 HMAC 값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첫 번째 이 M'을 만들어내는 이 수식과 이 M을 만들어내는 이 수식이 거의 일치하죠. 여기만 X 들어갔다가 여기가 M'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보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요 X는 메시지죠. 따라서 이때 X는 매우 짧을 수도 있고 매우 길 수도 있습니다.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요 M'은 요 값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이 H라고 하는 함수가 샤1이었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샤1의 다이제스트 값은 몇이었죠? 160비트입니다. 160비트. 따라서 얘는 160비트로 고정이 된 거죠. 만약에 사용했던 샤 함수가 요 해시 함수가 샤256이었으면 그때 다이제스트 값은 256이죠. 256빛이에요. 그럼 그때 요 M'은 256빛이 되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얘도 길이가 또 그만큼 또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요 M을 만들어내는 요 두 번째 해싱은 요 내부의 얘의 길이, 특히 요 M'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 점이 첫 번째 해시하고 차이점이에요. X는 메시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얘는 고정되어 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이때 K는 키 값이었죠. 자, 그럼 이 HMAC에 대한 실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MAC에 대한 수식은 이와 같았죠. 키
K가 주어지고 메시지 X일 때 이에 대한 HMAC 계산 방법은 먼저 요 키 값의 iPad라고 하는 것을 ESC15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메시지를 결합을 해서 이 전체에 대한 해싱을 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m'이라고 할 때 이것과 비슷하게 또 키 값과 이번에는 오패드라고 하는 것을 ESC15를 하고 요 m'을 또 붙여서 해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HMAC입니다. 근데 이때 실제로 이걸 하다 보면 패딩에서 또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요 해싱을 할 때에도 패딩 부분을 좀 많이 오히려 해시 알고리즘보다 좀 또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패딩인데 그때 배웠던 그 패딩 방법을 이때 요 해시 할 때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배운 요 해싱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패딩 방법 그 자체는 동일합니다. 우선 요 메시지 X가 ABC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SHA-1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배운 SHA-1이라고 하는 요 해시 알고리즘을 그냥 기본적인 해싱도 해보고 그리고 HMAC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ABC라고 하는 문자는 요 A, B, C 각각은 ASCII 문자로 해서 이게 각각 16진수로 61, 62, 6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싱을 하게 되면 요 X에다가 X를 해싱을 하게 될 건데 실제 이 샤원에 입력으로 넣어서 돌릴 때에는 512빗 블럭 단위로 처리를 한다고 했었죠. 지금 3바이트 밖에 안 되죠. 24빗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블럭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얘만 따지면 24빗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패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0x80 하고 뒤 0으로 쭉 채우고 마지막에 64비트 8바이트는 길이 정보를 뒤에 붙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X가 3바이트, 얘가 지금 8바이트니까 512비트면 전체 64바이트입니다. 그러면 0x80에 1바이트, 그럼 얘네랑 얘에서 12바이트니까 그러니까 공으로만 채우는 게 52바이트가 되네요. 자, 그것을 나타내면 지금 오른쪽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X가 아까 A, B, C가 61, 60, 63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죠. A, B, C에 해당하는 이진 코드 값이 61, 60, 63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ASCII 코드 상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0x80, 80이 하나 붙고 그 다음에 길이가 24빛이죠. 자, 24를 16진수로 나타내면 18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1이 16을 나타내니까 16 더하기 8 해서 더하면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 정보, 지금 여기가 길이 정보예요. 지금 얘가 24빛을 나타냅니다. 요 나머지 부분, 여기는 메시지 길이에 따라서 0을 갖는 바이트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메시지 부분은 3바이트, 0x80이 1바이트, 지금 길이 정보가 24바이트.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 얘가 0 값을 갖는 이 바이트들이 52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512빗 64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싱을 돌리면 지난 시간에 배운 이 해시 알고리즘 있죠? 얘가 W0부터 W15가 되고 그리고 얘를 확장해서 W16부터 W79까지의 값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80라운드 동안 A, B, C, D, E 계산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거를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A, B, C, D를 다이제스트 중간 결과값에다가 다시 더하고 나면 이 다이제스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똑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이 HMAC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HMAC에서 사용되는 해시 알고리즘은 아까 동일한 SHA-1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해싱을 2번 하게 되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럼 첫 번째 해싱을 할 때 들어가는 메시지 입력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하려고 하는 메시지 X는 A, B, C지만 요 해시 함수 기준으로는 X뿐만 아니라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키 값의 아이패드를 익스클루시브한 얘도 요 H 입장에서는 입력 메시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패딩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H 입장에서 얘 전체가 입력 메시지로 보고 패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얘를 길이가 길면 블록 단위로 나눠야 되는데 얘만 해서 첫 번째 하나의 블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h맥이니까 키값 k가 또 부수적으로 있겠죠. 그때 이 k값으로는 지금 아래 보이는 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32빗 단위로 끊어서 지금 5개라서 이게 160빗 키입니다. 자, 그럼 보면 이 키값의 아이패드를 익스클루시브 하죠. 이때 아이패드는 16진수로 36이 반복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36이 6으로 채워진 값이 512빗이에요. 512빗 또는 64바이트. 근데 이 K는 지금 보니까 160비트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160빗은 블럭 맨 왼쪽에다가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맨 왼쪽에다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하고 익스클루시브를 합니다.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은 그 0하고 익스클루시브를 하는 거예요. 0하고 어느 값을 익스클루시브 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키 160빗 여기를 제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이 아이패드 값 36 값으로 그냥 쭉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키 값에 36을 다 익스클루시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6 익스클루시브 하고 여기다가 36 여기다가 36 익스클루시브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30이라고 하는 바이트와 36을 익스클루시브 하면 우선 앞에가 33 같죠? 그래서 0이 되고 0하고 6하고 익스클루시브 하니까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6이 나오고 그 다음에 31하고 또 36하고 익스클루시브 하면 맨 앞에는 0이고 1하고 6하고 익스클루시브 하면 6은 0110이고 1은 0001이라서 얘를 익스클루시브 하면은 0111이 돼서 얘는 7이 됩니다. 그래서 0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하고도 익스클루시브 하면은 맨 앞은 익스클루시브 하면 똑같이 0이고 6은 0110이었고 2는 0010이라서 요 1은 익스클루시브 하니까 사라져서 0이 나오고 1, 0 해서 4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04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각 바이트 아니면 그냥 전체 워드를 36, 36, 36, 36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를 연산할 때에는 워드 단위로 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36, 36, 36, 36과 익스클루시브 해서 이게 나오고 이 전체를 36, 36, 36, 36과 익스클루시브 해서 얘가 나오고 얘도 익스클루시브한 결과, 익스클루시브한 결과, 익스클루시브한 결과 이렇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0하고 익스클루시브를 하니까 그냥 36, 36, 36, 36이 쭉 나오게 쭉 이렇게 해서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블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샤1으로 해싱을 하면 그때 나오는 다이제스트 값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X 부분을 또 해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X는 지금 A, B, C만 있죠?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은 또 똑같이 패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X에 해당하는 거 61, 62, 63 하고 그 다음에 80 붙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는 길이 정보 얘가 지금 8바이트 길이 정보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해싱 입장에서는 X랑 얘는 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놨지만 얘하고 X를 붙인 거지만 요 해시 함수 입장에서는 얘 전체가 메시지 입력이에요. 그럼 이거 전체 길이는 우선 얘가 지금 한 블록으로 512빗을 처리를 했고 X가 지금 3바이트 24빗이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값이 길이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A, B, C를 해싱할 때에는
3바이트니까 길이는 24비트에서 24에 해당하는 16진수인 18을 넣었지만 지금은 얘가 512bit을 추가로 더 H에 해싱할 때 위에 더 추가되기 때문에 길이 정보가 512 더하기 24로 해야 돼요. 그래서 512 더하기 실제 x의 길이 값을 더한 값이 여기에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맨 앞에가 여기가 1일 때 256을 나타내죠. 그래서 앞에가 2니까 256 곱하기 2 해서 512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해싱을 하게 되면 해싱했을 때 여기 나온 여기 나와 있는 값보다 첫 번째 h맥을 할 때 첫 번째 해싱할 때 여기 값은 얘 더하기 512를 한 값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값이 됩니다. 지금 얘가 512bit이니까 이거만큼 더하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플러스 512 한 값이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블록까지 해싱한 결과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값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해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도 보면 요 해시 함수에 대해서 입력이 요 부분이죠. 그럼 이번에는 키랑 오패드랑 익스클루시브 하죠. 요때 오패드는 16진수 OC가 반복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키 값이 이렇게 되니까 요 각각각에 대해서 OC랑 익스클루시브 하면 얘가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워드랑 OC 해서 익스클루시브 해서 하면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0과 익스클루시브 하니까 그냥 OC의 반복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블록에 대해서 해싱하면 그때 다이제스트 값이 오고 근데 아직은 모든 블록에 대해서 안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록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블록이 이 부분이죠. 근데 얘가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이 해싱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해싱한 결과 얘니까 얘를 두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을 요 패딩을 하는 거죠. 요 뒤에 0x80 넣고 그 다음에 0으로 쭉 채우고 마지막에 길이 정보를 넣게 됩니다. 이때 요 다이제스트 얘는 사용되는 요 HMAC에서 사용되는 해시 함수에 따라서 길이 정보가 딱 정해져 있죠. 지금 우리가 SHA-1을 사용했기 때문에 딱 160bit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키 값이랑 오패드랑 익스클루시브 요거 한 게 또 510이죠. 그러니까 512bit하고 얘까지. 그러니까 즉 요렇게가 두 번째 해시 입장에서는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요거 전체의 길이가 512 더하기 160bit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8바이트로 16진수 표시한 게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해서 첫 번째 블록에 해싱하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록에 패딩까지 해서 해싱한 나온 결과가 얘가 최종적인 HMAC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해싱은 그냥 기본적인 해싱만 할 때 메시징 해싱만 하면은 그 메시지 뒤에 0x80 하고 뒤에 0으로 쭉 채워지고 마지막에 8바이트는 길이 정보. 이때 요 길이 정보 지금 얘가 요 길이 정보 얘는 그냥 요 메시지에 대한 길이 정보 값 몇 비트냐 라고 하는 거고 HMAC은 해싱을 두 번 하는데 첫 번째 블록은 아이패드를 키에 익스클루시브 한 거. 두 번째는 요 메시지에 대한 거. 요 메시지 길이가 길면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한 블록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 블록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메시지에 대한 해싱 할 때도 마지막 블록에 대해서는 이렇게 메시지 넣고 이렇게 0x80 0000으로 채워진 값 80하고 이렇게 0000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8바이트는 길이 정보인데 그냥 해싱할 때에 비해서 요거에 더하기 512 한 값이 여기 채워지게 된다는 거. 왜냐면 키 더하기 아이패드 키 익스클루시브 아이패드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미리 했기 때문에 길이 정보가 여기서 512가 더 추가된다는 거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해싱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고정이에요. 이 사용되는 해시 알고리즘에 따라서 고정이 돼버려요. 지금은 샤1이기 때문에 512 더하기 160이라고 구성됐고, 만약에 4256이라고 하는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여기가 그때는 샤256에 대한 요 다이제스트 값들이 256bit이니까 여기가 160bit이 아니고 이게 256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해시는 요 메시지 길이 정보 h맥의 첫 번째 해싱의 요 길이 정보는 요 메시지의 길이 정보 플러스 512, 그 다음에 요 h맥의 두 번째 해시의 길이 정보, 얘는 샤1이면 512 더하기 160, 샤2면 512 더하기 256 해서 사용되는 해시 알고리즘에 따라서 고정된다. 그러니까 얘는 메시지에 따라서 길이 정보가 달라지는 거고, 얘는 사용되는 해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길이 정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패딩과 요 길이 정보 채우는 거를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배운 요 맥까지 하면 이 보안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요 암호 알고리즘을 배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암호 알고리즘 살펴보면 크게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이 있고 이 비밀키 기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양한 보안 기능, 보안 서비스, 요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 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기밀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공개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기밀성을 제공하는 암호 알고리즘으로는 RSA, 엘갈말, 그리고 이거를 ECC 버전으로 바꾼 EC 엘갈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밀키 알고리즘으로는 뭐 스트림 암호도 있고, 그리고 블럭 암호로는 우리가 AES와 DES에 대해서 배웠죠. 이 기밀성을 제공하는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우선 공개키 알고리즘은 공개키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암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개키를 가질 수 있는 그 범위는 말 그대로 공개된 키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범위가 매우 넓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에 반해 복호화가 가능한 것은 이 개인 키를 가진 사람만이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개 키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암호를 하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 키를 이용해서 암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는 사람은 개인 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또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송신자 측은 원래 알고 있고 수신자 측은 개인 키를 가지고 있어서 복호화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죠. 그에 반해 비밀키 알고리즘은 비밀키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복화,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 비밀키를 미리 공유하고 있어서 이 비밀키를 공유한 사람들끼리만 내용도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 무결성 인증과 부인 방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우선 이 공개키 알고리즘으로는 이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DSA, 그리고 이거를 ECC 버전으로 바꾼 ECDSA가 전자서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증과 부인 방지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이 비밀키 기반 알고리즘으로는 이번 시간에 배운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은 무결성 뿐만 아니라 인증 기능까지 제공하게 되죠. 하지만 부인 방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개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키를 가진 사람만 서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인 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수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무결성이 제공되고, 이 전자서명을 보낸 경우에 이 개인 키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므로 인증도 제공하게 되고, 추후에 보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키 기반 알고리즘인 이 맥은
이 비밀키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이 맥을 생성을 해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키를 가지지 않은 제3자는 이 맥을 위조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무결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밀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에 이 송신자의 정보, 누가 보냈다라고 하는 정보를 보내서 이게 누구로부터 왔었는지 그것을 인증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키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송신자와 수신자가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신자가 보낸 내용을 수신자 측에서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송신자 측에서는 수신자가 받았다는 그 사실도 또 조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로 송신 또는 수신을 나중에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서로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보면 이 공개키 알고리즘만으로 이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를 모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비밀키 기반 같은 경우는 부인 방지는 제공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키 기반 알고리즘, 이런 암호화 알고리즘,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운 인증 코드를 생성하는 이 맥 알고리즘이 필요한 이유는 이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은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리고 비밀키 기반 알고리즘만으로는 이 비밀키를 맨 처음에 미리 공유해야 된다는 한계점이 있죠. 그것을 이 공개키 기반 기밀성을 제공하는 이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키를 공유할 때 또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키 기반 알고리즘의 한계, 즉 키를 미리 공유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의 이 단점, 속도가 매우 느리다라는 그러한 점 때문에 이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과 비밀키 기반 알고리즘 서로 조합해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공개키 알고리즘과 이 비밀키 알고리즘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상에서 이 두 개체가 서로 통신을 하게 되면 서로 안전한 통신을 하기 위한 이 세션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 세션을 설립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세션은 그 논리적인 두 개체 사이의 통신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필요하면 서로 전자서명을 이용해서 서로 누군지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인 술이라든지 담배 같은 거 살 때 편의점이나 아니면 술집 가서 주민등록증 보여주면서 서로 확인하는 절차 있죠? 그러한 절차를 이 네트워크 상에서도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분증과 같이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그게 바로 개인키가 되는 거죠. 개인키를 이용한 전자서명.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가 누군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증 없이 바로 키 교환으로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 키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키를 전달하던가 아니면 DPR만, EC-DPR만 등을 통해서 이 키 교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키를 교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교환한 키가 이 세션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세션이라는 게 결국은 이 키를 공유해서 이 키 값을 이용해서 서로 통신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유하게 된 키를 이용해서 비밀키 기반 알고리즘을 돌림으로써 서로 이 세션 키로 암호화된 통신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기밀성을 제공하게 되고, 또는 위변조를 암호화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이 변조되는 상황만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 공유된 이 세션 키를 이용해서 맥을 생성해서 주고받음으로써 무결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예전에 배운 이 블록 모드에서 이 GCM 모드가 있었죠. 또는 CCM 모드라고 해서 또 다른 모드가 있는데, 이러한 모드들은 이 기밀성도 제공하고 무결성도 제공합니다. 이 블럭 암호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함으로써 기밀성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 암호화된 결과를 체이닝 하면서 또 이 암호화를 또 수행함으로써 이 무결성까지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밀성과 무결성을 둘 다 제공하는 이러한 블록 모드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맥을 만들지 않고 이 모드 자체가 맥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샤1, 샤2와 같은 전용 해시 알고리즘 사용하는 것 없이 암호 알고리즘만으로 기밀성, 무결성을 둘 다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맥이 무결성을 제공하긴 하지만 이 추후에 이 부인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을 전달할 때에는 전자서명을 이용해서 부인 방지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카카오톡 뭐 이런 걸 통해서 친구와 통신을 한다. 그럴 때에는 그냥 암호화, 그래서 기밀성을 제공하고, 뭐 필요하면 맥을 해서 뭐 무결성도 제공할 수 있지만, 뭐 중간에 뭐 돈을 송금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결제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전자 서명을 통해 추후에 부인할 수 없는 것까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션키가 공유된 상태라서 이 세션키를 이용해서 기밀성, 무결성을 제공해서 통신이 가능하더라도 이러한 결제,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보낼 때에는 전자서명이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맥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크게 블록 암호 기반이 있고 이 해시 알고리즘 사용하는 HMAC이 있었습니다. 이 블록 암호 기반으로는 우리가 이 CBC 맥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CBC 맥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X가 들어오면 이거를 블록 암호가 처리할 수 있도록 블록 단위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그 블록을 XI라고 할 때, 그리고 블록의 개수가 N개, 즉 블록에 대해서 번호를 매기면 1에서 N으로 이렇게 매겨졌을 때, 그래서 각 블록에 대해서 처음에는 미리 정해놓은 이니셜 팩터랑 첫 번째 블록을 exclusive화해서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그때 나온 결과를 그 다음 블록에 입력과 exclusive화해서 또 암호화하고, 또 나온 결과를 그 다음 블록에 입력과 exclusive해서 암호화하고, 자, 이런 식으로 체이닝을 하면서 이 블록을 계속 암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블록에 대한 암호화된 결과를 맥 값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에 반해 해시 기반 이 맥인 이 HMAC은 이 블록 암호처럼 이 키 값이 들어가는 위치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 키 값을 메시지와 섞어서 같이 해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X에 대한 HMAC 수식은 이와 같은데, 그래서 보면 해싱을 두 번 하는 것으로 알 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안쪽에서 해싱을 하고 그 결과를 가져다가 또 바깥쪽에서 다시 해싱을 하죠. 자, 이거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내용이 좀 공통적으로 보인다고 했었죠. 보면 해싱을 하는데, 보면 키 값을 iPad라고 하는 것을 exclusive 한 다음에 거기에 메시지 X를 붙여서 해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또 키를 오패드랑 exclusive 한 거 뒤에 붙여서 해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 값이 길이가 뭐 요구되는 암호학적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우선 이 아이패드, 오패드는 이 하나의 블록 단위, 만약에 샤1, 샤256을 사용하게 되면 얘네들은 각각 512빛이고, 이 키는 그때 왼쪽 정렬해서 왼쪽 정렬하고 나머지 빛은 0으로 채워서 이 패드하고 익스클루시브화 해서 요거 자체가 각각 하나의 블록이 됩니다. 512빛 하나의 블록이 되고, 그리고 X는 메시지 입력되는 것 따라서 뭐 블록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싱을 하게 되는데, 얘도 지금 보면 해싱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넣었을 때 실제로는 메시지 뒷부분에 패딩을 시켜야 됩니다. 0x80 00 채우고 뒤에 길이 정보 64빛을 붙여서 각 블록으로 나눠서 처리를 할 때 이러한 패딩 정보까지 붙여서 해싱을 해야 되고, 그때 그럼 요 메시지 X에 따라서 길이 정보 같은 것도 달라지게 되고, 그때 길이 정보는 딱 X의 길이 정보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시 입장에서는 얘 전체가 메시지라고 했어요. 따라서 요 키에 대해서 아이패드를 시클 한 요거에 대한 길이 정보도 추가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두 번째 해싱을 할 때에도 요 블록으로 나눌 때 얘에 대해서 한 블록으로 해싱하고, 그 다음에 M'에 대해서 또 한 블록 해싱을 하는데, 그때 하나의 블록 만들 때에는 내부에 0x80과 그리고 길이 정보도 포함시켜서 블록으로 만든 다음에 패딩을 해야 블록으로 만든 다음에 해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딩 하는 거 0x80 붙이는 것과 길이 정보 추가하는 것을 주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이 보안 알고리즘,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 정리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이 보안 알고리즘을 다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초반에 이 대칭 암호, 이 비밀키 암호로 이 AS와 D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블럭 암호로서 이 암호화 하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이들의 블록 모드가 다양했었죠. 그래서 이 블록 모드에 따라서 스트림 암호처럼 사용하는 모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밀성 뿐만 아니라 무결성을 제공하는 모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에 대해서 할 때에는 이들을 CBC 맥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또 이 맥을 생성하는 데 사용돼서 이 무결성을 제공하는 데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배운 게 이 RSA 알고리즘이었었죠. 이 RSA는 이 대표적인 이 비대칭, 즉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이 인티저 팩토리제이션, 그 인티저 요 정수의 소인수분해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은 pq, 이때 p하고 q가 소수였습니다. 두 소수의 곱을 해서 n을 구하는데, 이때 n을 pq를 할 때 n을 구하는 것은 쉽지만 n을 할 때 pq로 소인수 분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이 바로 RSA 알고리즘이 되고, 암호화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을 생성할 때에도 사용되게 되고, 주요한 연산이 모듈러 지수연산입니다. 여기 보이는 모듈러 지수연산이 주요 연산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배운 알고리즘이 요 엘갈말, DPR말이었죠. 그리고 또 전자서명하면서 요 DSA도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알고리즘은 요 Y는 GX, 그리고 모두 P에서 이때 G는 제너레이터, P는 모듈러스 값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G 값을 이렇게 지수승 연산하면 1에서 P-1 중에 하나의 값이 되게 되죠. 그래서 Y가 1에서 P-1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되고, 이때 G하고 P를 할 때 주어진 X를 이용해서 Y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Y로부터 X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 연산에 의해서 이 나머지만 계속 취하면서 지수 연산을 하기 때문에 X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즉 Y로부터 X를 구하는 문제를 DLP, Discrete Logarithm Problem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 엘갈만, DPL만, DSA고, 각각 얘는 암호할 때, 그 DPL만은 키 교환을 할 때, 그리고 DSA는 전자서명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타원 곡선으로 좀 변형한 문제가 바로 ECDLP입니다. 그러니까 타원 곡선,
엘립틱 커브 상에서의 DLP가 되고, 요거는 어떤 이 타원 곡선상의 점 G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개인키 X가 주어지면 이로부터 Y를 계산은 적지 않은 이 짧은 시간 내에 계산이 가능하지만, 그에 반해서 G하고 Y가 주어졌을 때 X를 계산하는 것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 바로 ECDLP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DLP 기반 알고리즘이었던 요 엘갈말, DPL만, DSA를 ECDLP 기반 문제로 바꾼 것이 EC엘갈말, ECDPL만, ECDSA가 되죠. 그리고 그 밖에 요 비밀키 기반 인증 또는 무결성 알고리즘인 요 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웠고, 그리고 이러한 맥이나 맥 종류 중에서도 요 HMAC이죠. 요 HMAC이나 그리고 요 전자서명 등에서 이 메시지를 길이가 짧든 길든 상관없이 고정된 길이의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배운 바 있습니다. 자,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도 좀 상세 내용을 좀 복습해보면, 이 RSA를 제외하고 크게 이 DLP하고 ECDLP 기반으로 나뉘었었죠. 그래서 키 교환에 사용되는 DPL만과 ECDPL만, 얘네들은 보면 이 DLP 기반의 문제는 주요 연산이 이러한 모듈러 지수 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G라고 하는 제너레이터, 다른 원소를 다 생성할 수 있는 기본 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원소랑 요 개인키가 주어지면 이로부터 지수 연산을 통해서 요 공개키를 생성하게 되죠. 이에 반해 ECDPL만은 ECC 기반 문제는 이렇게 포인트 곱 연산이 기본 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기본 포인트가 주어지고 이렇게 스칼라 값으로 개인키가 주어지면 이 포인트 곱 연산을 통해서 공개키를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DPL만과 ECDPL만은 각자 이렇게 개인키로부터 공개키, 개인키로부터 공개키, 그 다음에 서로 공개키만 주고받은 다음에 서로 받은 공개키를 자신의 개인키로, 그래서 앨리스는 밥의 공개키와 자신의 개인키로 연산을 하는 거고, 밥은 수신한 앨리스의 공개키와 자신의 개인키로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DPL만은 이거를 모듈러 지수 연산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 ECDPL만 이거를 이 포인트 곱 연산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이렇게 G의 AB승 아니면 G의 AB 곱한 이렇게 공유값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얻은 이 공유값이 바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션 키를 공유한 다음에 이 세션 키를 이용해서 비밀키 알고리즘의 키로 사용함으로써 암호화, 복화해서 이 기밀성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맥을 만들 때 사용되는 키로 사용함으로써 이 무결성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또는 그 다음에 요 엘갈말과 요 EC 엘갈말은 암호화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었죠. 그래서 이 DPL만하고 EC DPL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했어요. 비슷하게 박과 앨리스가 개인키로부터 공개키, 개인키로부터 공개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키로부터 공개키. 그리고 암호할 때에는 앨리스가 암호화를 하게 되면 밥으로부터 받은 이 공개키를 자신의 개인키로 지수연산. 이건 아까 DPL만에서 이 공유키 값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암호할 내용을 아예 X를 붙여서 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X 붙여서 보내게 되면 밥은 이거를 받아서 얘가 똑같이 얘를 연산하는데, 이때 요 마이너스 비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암호문에 요 A에 이때 마이너스 비승을 해서 얘를 제거해 주고 X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EC 알갈말에서는 단순히 지수연산은 포인트 곱으로, 여기서 곱셈은 포인트 덧셈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지수연산이다 그러면은 뺄셈의 곱셈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DSA, EC DSA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키쌍을 만들 때 개인 키를 이용해서 지수연산을 해서 공개키, 이때는 개인 키를 포인트 곱 연산을 해서 이렇게 공개키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서명을 생성할 때에는 여기는 지수연산의 결과, 여기에서는 포인트 곱 연산의 결과,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 R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R에 개인 키를 섞어서 S를, 요 R에 요 개인 키를 섞어서 S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전자서명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이렇게 해싱한 다음에 사용을 해서 이때 해시 알고리즘이 사용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받은 팝에서는 서명 검증할 때 지수연산으로, 이때 U1, U2의 계산은 DSA나 ECDSA나 동일합니다. 전달받은 서명 S를 역수치한 것에다가 해시한 값을 곱해서 U1, 그 다음 R하고 곱해서 U2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DSA나 ECDSA나 동일한 방법으로 U1, U2를 계산해서 DSA는 그거를 지수연산을 하고 ECDSA는 포인트 곱 연산을 해서 나온 결과로부터 이 V값을 계산을 하고 이 V값이 R과 같은지 봄으로써 유한 서명이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주요한 연산이 이 모듈러 지수 연산이고 이거를 스퀘어링과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반복시켜서 계산을 하게 되고, ECDLP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연산이 포인트 곱, EC 포인트 멀티플리케이션이고 이거를 더블링과 에디션으로 나눠서 반복함으로써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쪽만 잘 알아둬도 이 대응 관계를 잘 알아두면 ECDLP 기반의 문제들도 문제없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이들의 보안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냥 가장 간단한 공략 방법으로 그냥 무작위로 키 값들을 일일이 다 대입해 본다 라고 했을 때 이 키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공격에 소모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이 번호로 된 자물쇠 키, 비밀번호를 잊어먹어서 일일이 다 맞춰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3개밖에 없다면 000에서 999까지 하면 되지만 이게 만약에 4개면 9999까지 해서 시간이 10배가 걸리죠. 그래서 번호를 까먹었는데 입력해야 되는 개수가 몇 개 안 될 때는 금방 해서 일일이 해서 찾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 시도 횟수가 이 범위가 많아지면 그만큼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던 그런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키 길이가 길수록 보안 강도가 강하게 되고, 보통 이 대칭 암호의 경우에는 키 길이 자체가 보안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 직결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AES 같은 경우에는 키 길이가 128빗, 192빗, 256빗을 제공하죠. 그래서 그 키 길이 자체가 보안 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AES 128빗이면 128빗을 사용하는, 키 길이로 128빗을 사용하면 그때 AES의 보안 강도는 128빗이다 라고 그냥 바로 키 길이가 바로 보안 수준이 됩니다. 그에 반해 이 비대칭키 암호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강도를 계산하는 것이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칭 암호의 키 길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RSA 같은 경우에 이 키 길이가 1024빗일 때 이것은 블록 암호에서, 블록 대칭 암호에서 키 길이가 80빗인 것과 비슷한 보안 수준을 갖습니다. 그리고 3072빗이 되어야지 AS 128빗과 비슷한 보안 강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보면 보안 강도가 지금 한 40빗 정도 증가했는데 얘는 길이가 3배가 됐죠. 이렇게 보면 보안 강도가 이 빗 길이가 2배가 될 때
지금 요렇게는 한 5배까지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구되는 이 보안 강도는 지금 128 정도고, 이 컴퓨팅 기술이 여러분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계산 능력 계속해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맞춰서 이 보안 강도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SA가 지금 현재 요구되는 이 128빗 이 보안 강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키 길이가 3072빗이어야 됩니다. 즉 N은 PQ 할 때 이때 P하고 Q 길이가 각각 1536빗이 돼야 되고, 그리고 N이 3072빗이 돼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입력이 들어오면 X 모드 N, 이게 바로 RSA의 주 연산이었죠. 이때 N, M 노란 값들이 각각 다 얘네들도 다 3072빗인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3072빗은 매우 길기 때문에 이러한 연산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다른 DLP 기반 알고리즘인 DPL만, DSA, 엘갈말 등도 RSA와 비슷한 동일한 키 길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 ECC 기반 알고리즘인 얘네들은 이 보안 강도 계산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 키 길이를 그냥 2분의 1 하면 이 대칭 암호화의 키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160빗이면 2분의 1 하면 80빗, 그리고 256빗이면 현재 요구되고 있는 128빗 암호학적 강도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기준으로 요구되고 있는 이 보안 강도 기준으로 이 RSA나 이러한 DPL나 DSA에 비해서 ECC 기반 알고리즘이 키 길이가 훨씬 짧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대로 얘네들 RSA, 엘갈말, DPL만, DSA는 지금 매우 긴 키 길이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계산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128빗 보안 강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과 또 ECC 기반 알고리즘의 속도를 대략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 과연 얼마나 속도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네들의 지금 128빗 보안 강도일 때 이 수행되는 주요 연산은 3072빗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 연산입니다. 자, 앞서 예전에 이 RSA 등을 설명할 때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 모듈라 지수 연산은 이 제곱과 곱셈을 반복해서 이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때 제곱은 이 비트 길이만큼, 이 곱셈은 이거의 약 반 정도 수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듈라 곱셈은 제곱하고 곱셈을 그냥 곱셈으로 퉁칠게요. 그럼 3072 곱하기 제곱은 3072번, 곱셈은 그것의 반, 그러니까 이게 1.5배를 하면 됩니다. 이때 이 곱셈을 하는데 이 곱셈이 3072빗 데이터 길이에 대한 곱셈입니다. 만약에 n빗을 곱셈을 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로 이거를 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는 이것을 32빗 곱하기 32빗 곱셈밖에 수행을 못합니다. 그럼 이거를 나눠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n빗 곱하기 n빗을 곱한다. 근데 이것을 32빗 곱하기 32빗 곱셈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게 되면 n 곱하기 n번 한 거를 각각 32로 나눈 얘네들을 곱해야지 전체 횟수가 나겠죠. 그럼 만약에 64 곱하기 64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4 나누기 32 하면, 그러니까 64는 32로 나누면 2개, 64는 32로 나누면 2개죠. 그러니까 즉 64 나누기 64는 32 곱하기 32를 2 곱하기, 즉 4번 수행함으로써 64 곱하기 64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n 곱하기 n 빗 곱셈은 이렇게 32분의 n의 제곱번만큼 곱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얘는 3072빗에 대한 곱셈은
요 n에다가 3072를 넣고 32로 나눠서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붙은 요 3072 곱하기 1.5를 또 곱하면 대략적으로 884K 즉 884000 정도 한 88만 번 정도의 곱셈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 곱셈만 따진 거고 아까 얘를 32, 32비로 나누면 그 결과가 요렇게 배치가 돼요. 그럼 요것들을 또 더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곱셈을 했으니까 얘네를 더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모듈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서 모듈라 리덕션 그러니까 3072 곱하기 3072를 곱하면 6144빛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3072로 줄이기 위한 리덕션 과정을 수행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이 리덕션 하는 과정은 아예 고려조차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곱셈만 따졌을 때 3072 곱하기 3072 그거를 32 곱하기 32로 나눠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 3072빛 모듈라 지수 연산에 필요한 32 곱하기 32 곱셈 횟수가 약 88만 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 ECC 기반, EC 알갈말, EC DPR만, EC DSA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연산이 256빛의 포인트 곱 연산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 곱 연산은 포인트 더블링과 포인트 에디션으로 나눠서 얘네들 반복함으로써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대략적으로 포인트 더블링은 256번, 포인트 에디션은 128번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곱셈하고 모듈라 곱셈하고 덧셈하고 나눗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덧셈 뺄셈은 소모되는 시간이 적으니까 무시하고 그리고 이 나눗셈이 곱셈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지만 이 나눗셈을 제거해서 연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곱셈 횟수가 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눗셈을 제거해서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 포인트 더블링 256번, 포인트 에디션 128번을 나눗셈을 제거하고 연산하도록 하면 이 모듈라 곱셈이 한 약 3456번, 3500번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 근데 이때 곱셈은 256빛 곱셈이에요. 따라서 이 곱셈을 256빛 곱셈을 32/32 곱셈으로 나누고 요 3456 이것을 적용시키면 약 221K니까 0이 3개 붙겠죠. 즉 약 22만 번 정도의 이 32/32 곱셈이 필요하게 돼요. 요 밑에 제가 포인트 더블링과 에디션에 필요한 연산과 그것을 요 나눗셈 없이 표현했을 때 필요한 곱셈량 밑에 적어놨어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최종적으로 보면 요 RSA, L갈말, DPR말, DSA는 3072빛에 대한 모듈러 지수 연산을 해야 되고 얘는 32/32 곱셈이 약 88만 번 정도가 필요한데 반해서 EC L갈말, EC DPR말, EC DSA는 256빛 포인트 멀티플리케이션이 필요해서 32/32 곱셈이 약 22만 번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딱 곱셈 부분 32/32 횟수만 따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리덕션 한다든가 더하거나 하는 것은 아예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얘는 3072빛 데이터에 대해서 곱셈도 하고 덧셈도 하고 해야 되는 거고 아래쪽은 256빛에 대해서 곱셈 또는 덧셈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버헤드 자체도 이 아래쪽이 훨씬 더 작게 돼요. 다만 생각했던 것만큼 얘는 3072빛이고 얘는 256빛인데 반해서 차이가 많이 나죠. 빛 길이가 10배 이상 한 서너 배 차이 나는데
이 ECC 기반은 얘는 그냥 모듈러 지수 연산이라서 바로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을 반복으로 전환이 되지만 ECC 기반 문제는 포인트 곱이 다시 포인트 더블인가 에디션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다시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전환이 되죠. 이 전환되는 이 단계가 한 단계가 더 많아요. 이로 인해서 이 데이터 길이는 10배 이상 차이 나지만 필요한 연산량은 그 정도까지는 차이 나진 않고 약 4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플러스 알파 리덕션 하거나 그리고 덧셈 이런 거에 필요한 것을 고려해 보면 이 차이는 요거보다 더 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기존의 이 알고리즘들, 이 DLP 기반 알고리즘들보다 이 ECDLP 기반, ECC 타원곡선상에서의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현재 더 각광을 받고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용되고 있던 건 어쩔 수가 없고 새롭게 나오는 요새는 차량 간 미래에는 이 차량 간 통신을 해서 이 자율주행 등이 더 발전하게 될 텐데 이 차량 간 통신 등에서도 RSA보다는 ECC를 사용하도록 이러한 응용들에서 표준으로 ECC 사용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NFC 통신 이런 것 등에서도 ECC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도 지금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얘네들의 계산, 이 DLP, 얘네들의 근간이 되는 DLP와 ECDLP가 원래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즉 X에서 Y 계산은 지금 요 정도 걸리고 요 XG 연산은 지금 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역 연산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고 했었죠. 근데 그건 현대 컴퓨터에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서 사실상 계산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러한 계산들도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보통 폴리노미얼 시간 내에 계산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향후에는 대체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자 컴퓨터 개발이 그렇게 쉽게 또 빨리 되진 않을 거고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RSA 같은 경우도 지금 요구되는 키 길이는 3072지만 아직까지 1000 또는 2000bit짜리를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얘네들 사장될 텐데 라고 생각해서 괜히 배운 거 아니야가 아니라 앞으로도 얘네들은 적어도 한 10, 20년 정도는 계속 사용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괜히 배운 게 아니라 얘네들도 잘 알아둬야지 여러분들이 보안에 관심이 있다면 얘네들에 대해서 배운 내용이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